딸은 결국 남의 집 하는 건데 동철이는 우리 집안을 이을 사람이야. 당연히 달라야지. 충남 서천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김말수는 평생 아들 동철만을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5딸들은 학비도 옷 한 벌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동철에게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 아파트까지 모든 걸 해줬죠. 엄마 땅 담보만 좀 빌려달라는 것도. 말수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그 서류는 사실 전 재산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동철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 모든 걸 잃고 잠적해버렸어요. 정이야, 미숙아. 홀로 남겨진 말순이 쓰러진 채 부른 이름은 평생 무시했던 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발견한 양은 도시락통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남 서천의 낡은 전통시장.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열었죠. 78배 나이에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김치통을 나르고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았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6남매를 키워온 말순에게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도 말순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막내 아들 박동철이었습니다. 말순에게 동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딸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웅성거려도 말순은 시큰둥했습니다. 밥이나 먹고 빨리 나가. 늦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 하지만 동철이 일어나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 잠은 잘 잤어? 아침은 뭘 먹고 싶어? 엄마가 계란찜 해줄까? 맏딸 정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엄마,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말수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그런 돈 어디 있어? 공장이나 다녀서 동철이 뒷바라지나 해. 그게 내 몫이야. 정희의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면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셋째 딸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는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동네 식당 설거지 말고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말수는 코웃음을 쳤죠. 요리사?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 그럴 시간에 일이나 더해서 동철이 학비나 벌어. 너희들 때문에 동철이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 미숙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철이 서울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말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은 서울 가서 큰 사람이 돼야 해.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 정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뭐예요? 똑같은 자식 아니에요? 왜 동철이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수는 정의를 노려봤습니다. 깎인 뭐가 같아? 너희는 딸이고 동철이는 아들이야. 딸은 결국 남의 집으로 시집가는 거고 아들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정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논리 앞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말순의 편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순아, 너무 심하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딸들도 다 내 자식인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하자 말순은 어깨를 으쓱했죠.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이야?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울 거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저러다 나중에 큰일 날 텐데. 하지만 말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철이만 잘 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정희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미숙도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집안 살림을 도왔죠. 다른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비는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 사주지 않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참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반면 동철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매달 넉넉한 용돈을 받았어요. 말수는 가게 수입의 대부분을 동철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딸들이 옷을 사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하면서 동철에게는 아낌없이 보냈어요. 동철아, 돈 부족하지? 서울 물가가 비싸다던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엄마가 더 보내줄게. 동철은 당연하다는 듯 받았죠. 엄마, 요즘 정말 돈이 많이 들어. 책값도 비싸고 친구들이랑 만날 일도 많고. 조금 더 보내주면 안 돼? 말수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힘들면 안 되지.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내줄게. 딸들은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들은 옷 한 벌 사달라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동철이는 전화 한 통화로 돈을 받으니까요. 동철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자 말순의 편에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말순이 준비했습니다. 동철아, 신부집에서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 아파트도 좋은 곳으로 구해줄게. 결혼식 비용도 엄마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단도 제대로 준비해줄게. 정희가 옆에서 듣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똑같이 해주실 거죠? 말수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너희는 시집 가는 거고 동철이는 장가 가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지. 너희 시집 갈 때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줘? 미숙도 참다 못해 끼어들었죠.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엄마가 낳아서 기른 딸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해요? 말수는 화를 냈어요.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딸이면 어때? 결국 남의 집 가는 건데. 동철이는 우리 박씨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야. 당연히 달라야지. 시장 상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이가 정말 아들병에 걸렸네. 저렇게 편애하면 나중에 딸들이 등 돌린다. 하지만 말순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동철이만이 말순에게는 전부였고 딸들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말순의 모든 재산은 동철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반찬 가게도 살고 있는 집도 은행 예금 통장까지 모두 동철 앞으로 되어 있었죠. 말순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재산도 아들 것이지. 딸들은 이미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된 거고. 하지만 말순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철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왠지 어둡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동철은 어머니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말수는 반가운 듯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가 뭐 해줄까?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사업 기회가 하나 생겼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업?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럼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네. 얼마나 필요한데? 동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게 담보가 필요해요. 집이랑 가게를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엄마 도장만 좀 빌려주시면 돼요. 말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뭘. 도장 어디다 찍으면 돼? 동철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복잡한 서류라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믿고 찍어주세요. 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 성공해서 큰 부자 되거라. 동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날 밤 동철은 서류를 챙겨 급히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사업에 성공할 생각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동철이가 드디어 큰일을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동철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동철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어요. 엄마, 지금 정말 바빠요.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말수는 아들이 바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 성공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수나,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데 정말이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법원에서 경매 공고가 붙었다던데. 말수는 집에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경매 공고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에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말수는 패닉 상태가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철이가 사업 담보로 썼다고 했는데 동네 이장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 씨, 이건 담보가 아니라 명예 이전이에요. 집이랑 가게가 모두 아들 앞으로 넘어갔고 그게 다시 경매로 나간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동철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며칠 뒤 정희와 미숙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동철이는 어디 있어요? 말수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어요. 동철이가 연락이 안 되긴 하지만 분명히 사업 때문에 바쁜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정희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동철이가 엄마를 속인 거예요. 집도 가게도 다 팔린 거라고요. 말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너희들이 동철이를 미워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다 넘어간 거예요. 예금 통장도 비어 있고 그때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맞죠? 박동철 때문에 빚진 돈 받으러 왔어요. 어디 있어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철이는 지금 사업차 출장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빚쟁이들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출장이요? 그놈이 부도 터뜨리고 도망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사업은 무슨 도박빚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박빚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동철이가 도박을 할 리 없어요. 빚쟁이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카지노에서 빌린 돈,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 모두 이 집이랑 가게를 담보로 빌린 거예요. 말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동철이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결국 말수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게 문도 닫아야 했고 시장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짐을 쌌어요. 정희와 미숙이 도와주려 했지만 말수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됐어. 동철이가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어머니를 보며 딸들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어요. 말수는 결국 충남 서천의 낡은 본가로 돌아가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비어있던 집이라 곳곳이 낡고 춥고 을씨년스러웠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말수는 매일 밤 동철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천의 낡은 본가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말수는 매일 밤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추위를 견뎠어요. 보일러를 돌릴 기름값도 아까웠거든요. 동철이가 남긴 빚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날도 말수는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어디 있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연락 한번 못하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잠들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말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몸의 왼쪽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철아, 동철아. 말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우유 배달을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말순 씨, 말순 씨, 정신 차려요.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곧 구급차가 와서 말순을 시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순을 진찰한 뒤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뇌졸중이에요.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고요.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의식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갑에서 전화번호 하나 찾았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말수는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간중간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정희야, 미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정희, 미숙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혹시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간호사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환자분이 계속 정희, 미숙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말순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아, 딸분들이 5명이나 계시네요. 맏딸이 박정희 씨고요. 그런데 왜 연락처에는 아들 번호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인터넷을 통해 정희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다행히 정희가 일하는 회사 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정희 씨 맞으시죠? 저는 서천중앙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 중이세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반신마비가 왔어요.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차별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어요. 정희는 회사에 연가를 내고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또 동철이 얘기만 하실까? 정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야? 정말 정희야? 말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약하고 떨렸습니다. 정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제가 왔어요. 말순은 오른손을 간신히 들어 정희의 손을 만지려 했어요. 하지만 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너희들한테 너무 못했지? 엄마가 잘못했어. 정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동안의 상처가 다 사라질까요?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픈데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말순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동철이는 연락 없니?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안 와? 정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철이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웠거든요. 엄마, 동철이 형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일단 엄마 치료부터 받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동철이한테 꼭 연락해줘.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 애가 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동철이만 찾는 어머니를 보며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숙이 들어왔어요. 언니, 나도 왔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미숙은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말순은 미숙을 보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아, 너도 왔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을 너무 무시했지?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말순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마비로 인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정희야, 미숙아, 엄마가 평생 잘못 살았나 보다. 동철이만 생각하고 너희들은 소홀히 했지? 이제서야 깨달았어. 정희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아픈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 말순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정희와 미숙은 어머니가 혼자 살던 서천 본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집은 곳곳이 낡고 지저분했어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정말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셨다니. 너무 을씨년스러워. 정희도 고개를 저었어요. 동철이 형이 집까지 빼앗아 가니까 갈 데가 여기밖에 없었겠지. 그래도 우리한테라도 연락을 하시지. 두 사람은 묵묵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낡은 이불,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들, 오래된 그릇들. 모든 것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미숙이 침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뭔가 있어. 정희가 다가와 보니 녹슨 양은 도시락통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 엄마 추억의 물건인가? 미숙이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구슬 염주 하나와 명함, 그리고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염주는 어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명함 봐봐. 이도연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어. 정희가 명함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변호사 명함이네. 엄마가 왜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계셨지? 미숙이 봉투를 들어보니 꽤 묵직했습니다. 이 봉투는 뭘까? 봉인이 되어 있네. 열어봐도 될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허락 없이 열어봐도 되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열어보자. 미숙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언니, 이거 유언장이야. 엄마가 유언장을 써놨어. 정희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재산은 내 5딸 박정혜, 박순자, 박명혜, 박미숙, 박영자에게 공평히 나누어 줄 것. 이것이 나의 진심이며 최종 의사이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봤어요. 미숙아, 이거 진짜야?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을 남긴다고? 미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엄마 글씨 맞아. 그런데 언제 이런 걸 써두신 거지? 서류 하단을 보니 이도연 법률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상해. 엄마가 평생 동철이만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유언장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미숙이 명함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이도연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서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연 변호사님 맞으시죠? 저희는 김말순의 딸들입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들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말순 어머니 딸분들이시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정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집에서 이런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이도연이 유언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군요. 사실 말순 어머니께서 2달 전에 저에게 오셨었어요. 정희는 의아해했습니다. 2달 전에요? 무슨 일로요? 이도연이 설명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줬는데 후회가 된다면서요. 미숙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그럼 이 유언장이 진짜 유효한 건가요? 이도연은 서류함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공증까지 받아둔 정식 유언장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셨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엄마가 평생 아들만 편애하셨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이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미 2달 전에 모든 재산을 딸들 명의로 이전해 두셨거든요.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서천의 본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모두 5딸분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희는 그 서류를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도연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속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저에게 오셨어요. 남은 재산이라도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어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잘못 살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딸들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생각해 주셨다니. 그런데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도연이 대답했어요. 아마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평생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갑자기 재산을 준다고 하면 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셨나 봐요. 미숙이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이도연이 설명했어요. 일단 어머니께서 회복하시면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처리된 상태예요. 정희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 갑자기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철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동철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동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온 동철은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김말순 환자 병실이 어디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3층 305호실이에요. 면회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니까 참고하세요. 동철은 대답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동철은 며칠 전 이도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철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내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재산을 딸들이 가져간다고? 말도 안 돼. 305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동철의 눈에 정희와 미숙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철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희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철이 형? 어떻게 여기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동철은 정희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말수는 아들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철아, 드디어 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하고. 동철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한테 갔다 왔어요. 무슨 유언장을 썼다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동철은 더욱 다그쳤어요. 엄마, 그 재산은 원래 제가 돌려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업이 잠시 어려워서 빌려간 건데 왜 갑자기 딸들한테 주려고 하세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형이 엄마 재산을 빼앗아 간 거 맞잖아요. 돌려준다는 게 어떤 소리예요? 동철은 정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사업 자금으로 잠시 빌린 거라고. 사업이 성공하면 다 돌려드릴 예정이었어. 미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 거짓말 그만해요.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 무슨 사업이에요? 빚쟁이들이 다 얘기해줬어요. 동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박이라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나는 정당한 사업을 한 거라고.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다 아시고 계세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동철은 정희와 미숙을 밀치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이 사람들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에요.
그 유언장 같은 건 취소하세요. 말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철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옳은 일을 해야겠어. 동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옳은 일이요? 평생 저만 아끼시더니 이제 와서 딸들 편 드시는 거예요? 미숙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형, 너무 심하잖아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요? 동철은 미숙을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꼬드긴 거지? 평생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타령이야? 정의가 일어서며 동철을 막아섰습니다. 형,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동철은 정의를 밀치려 했어요. 비켜. 내가 내 엄마한테 무슨 말을 못해? 그때 말순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동철아. 엄마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동철은 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평생 엄마가 사랑해 주신 아들이라고요. 딸들이랑은 달라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철아, 엄마가 평생 잘못 생각했어. 딸들도 내 자식이야. 너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동철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럼 다시 서류를 쓰세요. 유언장을 취소하고 다시 제 앞으로 써주세요. 정희가 동철의 팔을 붙잡았어요. 형, 정말 그만해요.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동철은 정희를 뿌리치고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양은 도시락통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유언장이 들어있던 통이구나. 동철은 재빨리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미숙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형, 그거 놓으세요. 그건 엄마 물건이에요. 동철은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건 애초에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아. 정희가 동철을 막으려 했지만 동철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형, 돌아와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철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엄마 마음이 담긴 거야. 하지만 동철은 이미 복도로 사라진 뒤였어요. 미숙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동철이가 와서 유언장이 들어있던 도시락통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죠? 이도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아들 편애하던 어머니, 결국 딸들에게 재산 물려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실에서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동철은 하루아침에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동철이 도시락통을 가져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말순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말순이 맡겨둔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은행 통장 사본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상하네. 이 계좌는 처음 보는데? 이도현이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금주 명의가 박정희 외사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상당했습니다. 이건 말순 어머니가 언제 만든 거지? 이도현은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립니다. 김말순 고객 관련해서 계좌 개설 경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답변했어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뒤 은행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계좌는 한 달 전에 개설됐고 김말순 씨가 직접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5명의 딸분들을 공동 예금주로 지정하셨고요. 이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CCTV 기록도 있겠네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네, 있습니다. 김말순 씨가 직접 서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이도연은 즉시 정희와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히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도연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어머니께서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들 명의로요. 정희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만드셨대요? 이도연이 설명했어요. 한 달 전이에요. 어머니께서 은행에 직접 가셔서 만드신 거예요. 잔액도 상당해요.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미숙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이런 돈을? 집도 가게도 다 빼앗긴 상황인데. 이도연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이건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모아둔 돈인 것 같아요. 아마 동철 씨 모르게 따로 저축해 두신 거죠.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런데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셨을까? 그때 이도연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철 씨가 지역 방송국에 인터뷰를 했대요. 자기는 피해자고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언제 엄마를 속였어요? 이도연이 진정시켰어요. 일단 그 방송부터 보죠.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를 확인해 보니 동철의 주장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업 자금을 빌린 거예요. 당연히 돌려드릴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딸들이 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서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정말 부당한 일이죠. 정희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태어나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언제 엄마를 속였다고? 미숙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언니, 나 녹음 파일 있어. 동철이 형이 병원에서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 몰래 녹음한 거.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그걸 공개해야겠어.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날 텐데. 미숙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다시 서류를 쓰세요. 유언장을 취소하고 다시 제 앞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말순의 약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동철아, 엄마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딸들도 내 자식이야.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동철 씨가 어머니를 협박한 증거가 되겠네요. 즉시 언론에 공개하죠. 며칠 뒤 미숙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철이 병원에서 아픈 어머니를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역 신문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어요. 아들의 배신, 어머니 협박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동철은 급히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 부탁한 거예요. 협박한 게 아니라.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동철의 목소리는 분명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서천지검에서 동철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박동철 씨, 사기 및 강요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철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어요.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게다가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동철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피해자가 고령의 어머니라서 여론도 좋지 않아요. 동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한편 말수는 병원 침대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어요. 검찰, 아들의 어머니 재산 가로채기 본격 수사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 보시니까 마음 아프시죠?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동철이를 잘못 키웠나 보다. 평생 아들만 아끼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네. 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동철이 형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망신당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정희가 위로했어요. 엄마, 이제 동철이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서천지방법원 제2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희, 미숙을 비롯한 5딸들이 나란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떨려. 미숙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진실은 밝혀질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동철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철은 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피고석에 앉았어요. 동철의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세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고.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죠. 잠시 후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말순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동철은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거든요. 말순도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철아,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졌니?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박동철 피고인의 사기 및 강요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 박동철은 고령의 어머니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챈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동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고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께 보여준 서류는 사업 투자 계약서가 아니라 재산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죠. 이도현 변호사가 증인석에 나섰습니다. 김말순 씨께서는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철의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김말순 씨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고 확신하시나요? 고령에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도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가며 신중하게 처리하셨고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이것이 김말순 씨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증 서류고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가 답했어요. 김말순 씨의 자필이 확실합니다. 강요나 협박을 받고 쓴 흔적도 없고요. 동철이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기친 게 아닙니다. 사업 자금을 빌린 거라고요. 재판장이 동철을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세요. 동철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께 효도하려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한 영상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게 명확하죠.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동철이 카지노에서 돈을 걸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동철아, 정말 도박을 했구나. 엄마를 속이고. 동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동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김말순 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며 상속권은 5 딸들에게 있음을 확정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고가 끝나자 말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동철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휠체어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딸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동철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나 보다. 그리고 딸들아, 고맙다. 엄마를 용서해줘서. 동철은 그제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말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법정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동철은 손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딸들은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벌어진 이 일은 지역 뉴스의 메인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들 편애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재판이 끝난 뒤 말순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법정에서 쓰러진 이후로 거의 의식을 잃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딸들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어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다 용서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말수는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이야, 순자야, 명이야, 미수가, 영자야. 엄마가 이제야 너희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구나.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다 잊을게요.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평생 바보같이 살았는데 너희들이 용서해주니 마음이 편하다. 한 달 정도 더 버티던 말수는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정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말순의 장례는 고향 서천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5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말순의 마지막을 애도했어요. 그런데 동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철이 형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 인사라도. 미숙이 대답했어요. 형은 형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을 거야. 지금 와서 뭘 해도 소용없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중 이도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내민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말순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희, 순자, 명희, 미숙, 영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다행이다. 가진 것은 다 잃었지만 마음은 이제야 얻었다. 너희들이 엄마의 진짜 보물이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딸들은 그 쪽지를 읽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제야 알겠어. 정희도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평생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 장례식이 끝나고 딸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구슬 염주가 있었어요. 정희가 염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미숙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지자. 엄마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다른 딸들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겠다. 몇 달이 지나고 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숙이 뜻밖의 결정을 했어요. 언니들, 나는 다시 장사를 해보려고 해. 엄마가 하시던 반찬 가게 말이야.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을까? 미숙이 의지에 찬 표정으로 답했어요. 엄마 뜻을 이어가고 싶어. 그리고 우리 5이 함께 하는 거야. 이름도 정했어. 말순이네 딸들 반찬 가게. 다른 딸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다 도울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미숙은 서천시장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말로 말순이네 딸들 반찬 가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게를 열던 날 5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가 간판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뭉클하네. 엄마가 보고 계실 것 같아.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평생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표현하는 거잖아. 가게는 처음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말순을 기억하는 시장 사람들이 응원해줬거든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딸들이 효심이 좋네. 어머니 뜻을 이어받아서.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들은 어머니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정희가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를 닮았나 봐. 정말 맛있어. 미숙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평생 장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나 봐.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겠어. 한편 동철은 교도소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딸들이 반찬 가게를 열었다는 것도. 동철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엄마의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동철은 출소 후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거든요. 세월이 흘러 말순이네 딸들 반찬 가게는 서천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반찬을 사러 오면서 말순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은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미숙이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희 잘하고 있죠? 이제 후회 없으시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간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우리가 엄마 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말순이네 딸들 반찬 가게의 간판이 석양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인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